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남의 집 재산 다툼에 휘말렸다가 대운을 얻게 된 40대 기혼 남자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미성년자일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얼굴도 흐릿해요. 부모님 사진 한 장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뒤늦게야 서럽더군요. 그도 그렇지만 더 서러운 건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부모님의 존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적어도 제 존재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세상에는 부모님을 잃는 것만이 가장 아픈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고통도 있긴 하더라고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큼 아꼈고 마음을 준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저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였을 뿐인데 결국 돈 앞에서는 모든 게 왜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치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다고 봐요. 저한테는 조약돌만큼의 돈밖에 못 가진다 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한 반면 제 사람들은 바위만큼의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소중한 것은 아예 없구나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돈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 건지 봐주십사 올렸습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쉽게만 보고 있었던 건지 잘못 살고 있는 건지 꼭 좀 들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유일한 가족인 아내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학교를 끝까지 수료하지 못해 겨우 중학학력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한 제게 아내는 그야말로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아내가 없었다면 저 혼자 어디 한강 주변에 맴돌며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 하나 없던 저는 본래 서울이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제 지원이 끊겨 그 넓은 서울 거리를 혼자서 전전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이 원래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받은 유산은커녕 빚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저는 졸지에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 빚이 생겨버렸고 슬픔을 감당할 여유도 없이 당장 돈벌이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삼천포 동네 쥐포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고 그저 서울보다 비교적 취업이 쉽고 좀 촌동네를 찾다 보니 알게 된 곳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미용실 방문이었는데 그래도 취업하려면 머리 정리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미용실을 들렸었죠. 거기서 제 사정을 들은 미용실 원장이 쥐포 공장을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찾아간 공장은 직원이 주로 가족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선 처음에 10대인 저를 보곤 당연히 안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역시나 제 사정을 알고 불쌍하다며 받아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봤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제 목숨 하나 건사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걷어준 그 은혜에 보답하느라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어른의 몫을 해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저는 그 집안의 가족처럼 오래오래 함께 일을 해왔어요. 쥐포 공장 사장님에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초반에는 쥐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일을 친절히 가르쳐줬던 좋은 형들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보고도 어느 순간부터 막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가족이 살아 돌아와서 제 곁에 있어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결혼 생각도 없었고 사장님과 사모님의 은혜가 그저 고마워서 그들을 모시고 쥐포 공장을 운영하는 게 좋았을 뿐인데 두 분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 좋은 사람들이었냐면 빚이 한가득 있는 제 사정을 알고는 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당연히 제게 큰 돈을 빌려준 거라 생각하고 당시 저는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쨌든 덕분에 저는 돈에 목숨 걸지 않고 마음 편히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장님과 사모님을 하늘 같은 존재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무렵 공장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규모가 살짝 더 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두 형이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가버리게 되었고 다른 친척들은 나이가 차서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저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원만으로도 운영 가능했던 게 이젠 직원들이 대량 필요해졌고 그 시점에서 저는 사장님에게 고마운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저더러 사장직을 일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분한 마음이라서 솔직히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큰형이랑 작은형도 있는데 친자식을 두고 제게 공장 대표 자리를 물려준다는 사장님의 발언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은 이미 자기들 입에 풀칠하면서 잘만 사는데 뭐하러 공장을 오겠냐? 내가 어디 너 말고 믿고 맡길 사람이 있겠어? 그래도 아직 사장님 건강하시잖아요. 당장 쓰러지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공장을 받아요. 이런 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노후엔 여행 좀 다녀봐야지. 둘 있는 아들은 서울 가서 지네 가족들 챙기느라 부모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덕은 좀 봐야 하지 않겠어? 너도 내 아들 아니냐? 애비를 죽을 때까지 굴리고 싶은 거야? 사장님은 끝까지 제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제게 말은 일부러 세게 하기도 하고 제가 곤란해 할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은 느끼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제가 죄책감 갖지 않도록 설득하는 사장님의 말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큰형, 작은형은 이미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기에 공장을 이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장님 건강은 당시 아직 정정한 상태였지만 미리 후계자를 뽑아서 인수인계를 해야만 공장이 타격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황상 제가 물려받는 게 맞긴 해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었던 건 사장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니 저도 여태 사장님과 사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생각한 거지 진짜로 혈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혈육 아닌 사람에게 온 세월 바쳐 일궈낸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니 제가 다 미안했습니다. 정작 사장님과 사모님은 괜찮아 보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별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공장을 물려받았고 그 뒤로 저는 정말로 두 은인에게 더 잘하고자 효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더 사장님과 바짝 붙어 다니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장에 있던 경리가 결혼한다고 일을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새로운 경리가 바로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면접은 제가 봤어요. 솔직히 비즈니스에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내가 정말 제 이상형과 가까워서 뽑게 되었습니다. 뽑고 나서야 근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아내는 일도 야무지고 칠칠 맞지 않았고 곧잘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아내에게 더욱 빠지게 되었고 출근할 기분이 나서 구름을 타는 것 마냥 붕붕 뜬 시간을 보냈어요. 제겐 첫 여자였던 아내에게 감히 고백할 생각은 못하고 저 혼자서 남몰래 마음만 키워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날 아내가 먼저 제게 호감을 표시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호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얼굴에 감정이 다 티가 나서 제 마음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에 아내도 고백할 용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멋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게 과분한 아내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제가 친아들처럼 혼수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나도 모은 돈 많다고 했는데도 사장님은 늘 제게 고마운 말로 저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아들한테 혼수 안 해주는 부모도 있다냐? 자식이 진짜 나를 닮기라도 했나? 와이프 되는 사람도 참 이쁜 여자로 골랐다. 나도 네 엄마랑 결혼하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균성아,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얼마든지 말해.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가야 되는 거 알지? 집은 공장이랑 가까운 데로 계약했는데 시간 나면 괜찮은지 보고 와라.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날로 3번째 울음을 보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 울었고 사장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2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준 사장 사모님의 마음을 선물 받았을 때 3번째로 울게 되었네요. 저는 결국 사장 사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해 작은 아파트까지 선물을 받아버렸어요. 형들도 와이프까지 데리고 삼천포로 내려와서 제 결혼을 축하해주는 성의를 보여줬고요. 저를 지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삶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는 고아인데 마치 가족이 있는 느낌이라서 고아 신세가 전혀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내가 과분하게 받은 이 행복을 보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면 크게 들뜨지 말라고 불행이란 브레이크가 찾아온대요. 그 말이 망상은 아니더라고요. 살아갈 이유가 가득하기만 했던 제게 부모님을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났어요. 사장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온 암 때문에 발견 즉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장님의 친아들 2명과 제가 병실에 한데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이게 된 건 제 결혼식 이후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얼굴 보니까 좋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살아있을 때 재산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자기 멀쩡할 때 재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족처럼 살긴 했어도 저는 친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는 말은 제게도 충격이었어요. 사장님이 큰형, 작은형 얘기를 먼저 하면서 둘에게 지분을 40%씩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20%는 약소하지만 제게 떼어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재산에서 20%면 무려 8억 가까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서 당황스러웠는데 사장님이 뒤에 덧붙이는 말은 제대로 된 불씨를 지폈어요. 공장은 균성이가 내내 운영했으니까 앞으로 균성이 몫인 거라. 여기에 대해선 불만 갖지 마라. 너희들이 가족 꾸려서 서울 밥 먹을 때 균성이는 밤도 옳게 못 자고 혼자서 공장 관리했다. 당연히 하던 놈이 공장 소유하는 게 맞지 않겠냐? 사장님의 이 결정은 좀 많이 놀랐어요. 사장님이 제게 그냥 공장을 물려준다고 했을 땐 제가 도맡아 운영하다가 다시 사장님이나 사모님께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말대로 공장까지 제게 넘어와 버리면 사실상 큰형이랑 작은형 대비 제게 떨어지는 상속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결정을 뒤늦게 말렸지만 사장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큰형이랑 작은형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희는 불편한 면담을 끝내고 나란히 병원 밖을 나왔어요. 병원 입구를 나오자마자 큰형과 작은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족 해줬더니 집안 돌아가는 꼴 참 우습다. 안 그래 균성아? 넌 좋겠어.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왔다가
재산까지 받게 생겼으니까. 이 정도면 인생 역전 수준 아니냐? 고아가 억대 자산가가 됐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만큼 받아가는 건 좀 아니지 싶다. 어떻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냐? 우리 없는 사이에 아빠한테 얼마나 알랑방귀 낀 거야. 대단하다. 역시 두 형은 재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사장님을 내가 설득해 보겠다고 했더니 큰형이랑 작은형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들이 나쁜 놈 되지 않냐고 그냥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떠나버린 형님들은 서울 잘 도착했냐는 제 문자를 대놓고 씹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것 같아 많이 속상했어요. 그 불편한 일이 찝찝하게 마무리된 것 치곤 굉장히 잠잠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속 문제 때문에 혼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고 사장님 병간호를 병행하면서 사장님을 설득해 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들 말대로 사장님은 제게 형들이 뭐라고 쪼더냐 하면서 형님들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사장님에게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소가리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점차 제 기력이 초췌해져 갔어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언제나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내 잘못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며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약도 챙겨주고 열심히 제 내조에 힘을 썼죠. 저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솔직히 두려웠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보고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저의 찝찝했던 기분은 괜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새벽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더러 집에 좀 와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도 느껴질 만큼 사모님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바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도 깨서는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장 사모님이 제게 부모 같은 존재다 보니까 아내도 자연스레 사장님 내외를 시부모처럼 모셨거든요. 저희 둘은 얼른 챙겨서 그 야밤에 사장님 집을 향했습니다. 사장님 집과 저희 집은 공장 주변에 있어서 아주 가까웠어요. 걸어가도 되는 거리여서 급히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사모님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래도 강도가 든 것 같다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 아빠 간병한다고 한동안 집을 안 왔었잖아. 짐 좀 챙기려고 와봤더니 세상에나 이 지경으로 되어 있지 뭐니?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왔다고 해도 애들이면 연락을 했을 거고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해놓지도 않았겠지. 아내가 불안해 떠는 사모님의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뭐 없어진 거 없는지 찾아보자 했어요. 고맙게도 며느리가 사모님 곁에 딱 붙어서 같이 움직여 주더라고요. 저는 혼자 다른 방에서 이것저것 뒤집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침대 밑에 서랍을 허겁지겁 뒤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리더라고요. 없어진 거 있냐고 하니까 사모님이 큰일 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아휴, 어떡하니? 너네 아빠 유언장이랑 공장 땅 매매 계약서가 없어. 중요한 거라서 일부러 침대 밑에 넣어둔 건데 여기는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는 곳이거든. 이거 어쩌면 좋니? 응? 사모가 식구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속상하게도 촉이 딱 오더라고요. 큰형과 작은형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정황상 따져보더라도 진짜 도둑이 아닌 이상 사장님이나 사모님, 형님들 중 범인이 있다는 건데 사장님이 자기 걸 도둑질했을 리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장님은 입원 상태라 외출이 불가한걸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큰형과 작은형한테 전화를 넣었습니다. 나란히 부재 중이었어요.
저는 일단 우리 집으로 사모님을 모셨고 아내한테 사모님을 부탁한 뒤 그 새벽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형과 작은형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둘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갔더니 둘이 아주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저를 아주 문전박대하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들이 벌인 짓인지 아닌지는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면 돼. 만약 형님들 짓이 맞으면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빌 준비나 하라고. 내가 이거 밝혀내서 사장님한테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돈에 눈 멀어서 부모님 속 썩일 거면 차라리 상속받지 마. 우리 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저는 선포 같지 않은 선포를 하면서 속상한 마음까지 토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형들에게 상속받지 말라 참견을 했는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존재가 이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형들한테 그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불행의 중간 기로로 들어서요. 어느 날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공장 앞에 주차해놨던 제 차를 좀 빼달라고 누가 새벽에 전화를 한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날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그런 의문의 전화가 왔고 저 때문에 잠에서 깬 아내를 두고 잠깐 외출을 했어요. 공장 앞으로 나가 제 차 주변을 맴돌았는데도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한눈 판 사이 웬 괴한이 제 머리를 둔기로 후려쳤거든요.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머리가 울리면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쓰러진 줄도 몰랐던 저는 정신을 잃어가던 중에 순찰하던 경찰차 불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불빛에 비친 괴한의 신발도 눈에 들어왔죠. 그렇게 더는 기력을 쓰지 못하고 혼절해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제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난 걸 본 아내는 급히 의사를 데려왔고 의사가 소견을 말하길 급소를 피해서 맞았기 때문에 뇌진탕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행일 순 없는 게 조금만 잘못 다쳤다면 그대로 즉사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오열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제 기억에는 없는 얘기를 서럽게 호소하는데 하는 말들이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돌아가셨어. 근데 당신이 죽였대. 당신이 그런 거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도 피해자라고 내가 계속 말했는데 사장님 아들분들이 말도 안 되는 증거물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다들 당신이 사장님한테 해코지한 줄 알고 있어. 그날 그렇게 의식을 잃은 저는 무려 5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내내 기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지난 3일 동안 장례식장과 내 병실을 오가면서 지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 원인이 저 때문이라서 아내도 사장님 발인까지는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네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사장님을 죽인 가해자라고 여론이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장님 장례식장에서 큰형이랑 작은형이 알 수 없는 증거물을 기반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았다고 했어요. 그 증거물은 다름 아닌 공장 주변 CCTV였대요. 제가 공장 주변 사장님 집에서 사장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때 운 좋게 괴한이 공장 털러 왔다가 나를 공격했고 지나가는 경찰에게 발각되어 저를 잡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매일 사장님 병문안을 가는 점을 이용해서 그걸로 제가 사장님 산소호흡기를 뗐다고 구라를 쳐놨다는 게 아닙니까? 하필 그날은 사모님이 집을 들락날락하며 바깥일을 볼 때라서 병실에 없었을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면 경찰로 연행될 처지라고 하는데 아내 얘기를 다 들어도 도통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을 죽였다뇨?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 다음으로 제게 부모가 되어준 분이 아닙니까? 제가 사장님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사장님께 그런 짓 못합니다. 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와중 아내가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재산 상속이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건 아니지만 제 몫이었던 재산은 일단 모조리 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큰형이랑 작은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형들이 돈에 미쳐서 이젠 사람까지 해코지하려 드는구나 싶은 거 있죠. 막 나가는 형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폰을 달라고 했고 당장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이 계속 부재 중이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아마 사모님도 제게 큰 실망을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공장 직원들한테까지 제 소문이 안 좋게 퍼져서 저는 이미 사장직에서 쫓겨난 상태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 완전 짜고 치는 계획에 걸려든 거잖아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겠는데 머리를 굴릴수록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통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괴로웠습니다. 근데도 그 와중에 저를 믿고 보듬어주는 건 제 아내뿐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 믿고 있었고 제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버리고 타지로 떠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웬만하면 제가 하자는 결정대로 기다려줄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먼저 의견을 내주었어요. 아내도 제가 남의 집구석에서 할퀴어지고 다치는 걸 보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아내 말대로 재산 다툼에서 빠져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돌아가신 사장님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정말로 명줄이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살된 거라면 그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아들도 아닌 남의 집 자식을 제 아들처럼 안고 키워주신 사장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회복을 하고 몰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곤 경찰에게 연락 않고 몰래 공장을 찾았어요. 그러니 공장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꺼지라고 물 뿌리고 침 뱉고 난리를 치더군요. 깜빵에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밖을 싸돌아다니냐는 둥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 파렴치한 욕심을 품냐는 둥 저를 썩은 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짓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다들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빗자루까지 들고 와서 저를 패길래 저는 아내가 위험해질까봐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사장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모님의 다 죽어간 목소리가 저를 안 보고 싶다고 문전박대를 하시더군요. 저 혼자 왔으면 사모님이 끝까지 집에 안 들였을 텐데 옆에서 아내가 사모님에게 사정하며 설득해서 끝내 저희 둘 다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표정은 저를 원망하고 있기도 했고 배신감에 서글퍼 있기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공장 직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우리 그이가 너를 진심으로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재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이 양심 없는 놈아, 너는 여길 찾아올 자격도 없어. 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사장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공장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사장님 배신할 거면 제가 나이 40 될 때까지 버티고 있었겠어요? 저 쓰러졌던 날, 저 때리고 도망친 사람을 봐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해명을 해도 사모님은 울기만 했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이 불쌍하다면서 계속 제 등짝을 때렸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그날 새벽 제게 전화를 해서 공장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사람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 사모님께서 집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덧붙여서 그때 상황을 설명했고 둔기를 맞고 쓰러지면서 눈을 감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신발을 봤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골프 운동화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우왕좌왕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줬는데요. 혹시 이런 골프화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날 본 건 바이올렛 색상의 베이지 밑단을 단 수제 운동화였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보여준 것도 제가 본 것과 동일한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게 맞는다고 이걸 어떻게 사모님이 갖고 있냐고 물었죠. 네 형들이 골프 좋아하잖니. 네 아빠가 형들 생일 선물로 한 켤레씩 주문 제작한 거야. 아빠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똑같이 수제로 맞춰줬던 거다. 너는 골프를 안 치니까 아빠가 결혼식 날 구두 한 켤레 해줬던 거고. 맞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사장님이 뜬금없이 구두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 구두가 제 발에 꼭 맞아서 중요한 날에만 신는다고 지금도 상자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생일 선물로 골프화를 받았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받은 저희들은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증거까지 찾아 나섰어요.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아직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형과 작은형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사장님, 사모님 둘만 알고 있고 자식들에겐 알리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서 고백하셨는데요. 사실은 너희들 아빠가 너희들한테 재산 상속을 배정한 게 아니야. 상속인을 나한테 위임해놓고 한 발 빠져 있었어. 나더러 자기 죽고 나면 분명 태도 달라질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놈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그랬거든. 사장님은 진작에 큰형과 작은형의 무력을 눈치챘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자기 아들들이 그럴 리 없다면서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자기 죽고 나서 아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에 사모님 뜻대로 상속 진행하라고 위임장을 써줬다 합니다. 그게 사장님의 뜻이었고 유언이나 다름없으니까 사모님은 아들들을 믿지만 그렇게 하기로 따랐어요. 그런데 때마침 장례식장에서 큰형과 작은형이 제가 사장님을 죽였다면서 이런저런 증언을 기반으로 술술 말하길래 정말로 제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돌아가신 사장님에게 원망까지 했다고 했어요. 남의 자식한텐 그리 자비롭고 친자식한테는 그리 냉철해서 벌받은 거라고. 당신이 아끼던 양아들 같은 녀석한테 호되게 당하니까 이제야 알겠냐면서 그렇게 이미 떠난 사장님에게 호소를 했다네요. 그 일 때문에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사모님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전부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아내한테 통보를 했대요. 아내가 제 알리바이를 대줬지만 사모님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 여론이 저를 등져버려서 아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이미 공장 CCTV는 형들이 떼어갔을 테니 다른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침 그때 아내가 뾰족한 수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새벽 제가 차 앞에 갔다면 혹시 블랙박스의 현장이 남아있지 않겠냐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둔기에 맞았을 때 경찰차가 멀찍이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가해자가 급히 도망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차마 손대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도 당황해서 차 블랙박스까진 생각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얼른 제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역시나 증거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안심했어요. 이것만 있어도 형들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스스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그날 발생했던 사건 진위를 전부 고백했고 제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원래 접수됐던 신고 내용이 어딘가 모르게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로 경찰은 큰형과 작은형을 조사에 착수했죠. 제 일은 금방 서울경찰로 연계되었습니다. 얼마 뒤 큰형이랑 작은형이 나란히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저랑 아내 그리고 사모님은 같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에 도착했더니 큰형이랑 작은형이 저를 보자마자 살인자 새끼라고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누명 씌우려고. 형사님들, 저 녀석 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저 녀석이 우리 가족한테 들러붙을 때부터 수상했다고요. 제대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큰형은 끝까지 제 탓을 했고 작은형은 저한테 쌍욕까지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대꾸를 참고서 묵묵히 경찰에게 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병원 CCTV도 구석구석 확인해 볼 것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병원 CCTV에 좀 당황했는지 큰형이 옆에서 사기치지 말라며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뻔뻔하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네가 만들어낸 증거인 줄 모를 것 같아? 그래봤자 네가 우리 아빠 재산 빼먹으려고 들러붙어 있던 사실은 안 바뀌어. 거지새끼 걷어줬더니 자기가 진짜 친자라도 되는 줄 아나.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 돈을 탐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놀랍다. 돌아가신 사장님이 불쌍하네. 친자식이라고 둘씩이나 있는 아들들이 어떻게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할까? 그렇게 사장님 돈 독식하고 싶었어? 사장님 호흡기까지 손댈 만큼 돈에 미쳐 있었던 거야? 입 닫아. 네가 뭘 안다고 주제넘게 나불거려? 네가 아들이라고 해봤자 현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 새끼 아니야. 네 부모가 죽기 전에 그리 유언 남기디? 남의 집에 빌붙어서 재산 빼먹고 살라고? 자꾸 사장님 돈이 형 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는 피 섞인 형들은 고아 새끼인 나보다 못나서 재산 비율도 나랑 비슷하게 책정받은 거 아니야?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시기하는 건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이야. 형들 지금 열등감 덩어리 같아. 그때 더는 덤빌 말이 없었는지 큰형이 제게 손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나이 말고는 저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못난 사람한테 주먹을 왜 맞아주겠습니까? 당연히 형 주먹이 날아오르기 전 제가 먼저 박치기를 해서 큰형의 코피를 터뜨렸어요. 큰형 바로 저를 놓고 비명을 지르며 구부러지더라고요. 눈물이 찡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이 날고 기어봤자 상속은 이미 사모님 몫이야. 날 제거할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야지. 그 정도 나이 먹고도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겠어? 무슨 소리야? 엄마 몫이라니. 아빠가 이미 우리한테 상속한다고 구두 약속했잖아. 유언장에도 그렇게 쓰여있다고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해? 바로 확인시켜줘? 유언장은 분명 의문의 강도에게 도난당했을 적이었습니다. 작은형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네. 유언장은 얼마 전 도둑 맞았는데 형 말은 꼭 그 유언장을 갖고 있다는 걸로 들린다. 뭘 조작해놨든 그 가짜 유언장이 뭔 소용이겠어. 이미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상속인 위임했어. 사모님한테 위임장도 따로 있고. 아,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엄마도 해코지한 뒤에 나한테 누명 씌울 건가? 큰형이랑 작은형은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크게 당황하며 표정으로 드러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얼굴로 티냈어요. 그 와중에 병원 CCTV를 확인하러 갔던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영상에는 제가 먼저 병문안 다녀온 뒤 간호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형들이 들락날락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형들이 병실을 나가고 나서 수상쩍게 두리번거리는 것이 포착되었답니다. 그리곤 몇 분 뒤에 다시 병실로 들어간 간호사가 순간 급하게 뛰쳐나오더니 의사를 불러와서는 병실에 있는 사장님 침상을 끌고 임종실로 옮기는 게 드러났다네요. 형들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들도 형들 집에서 위조된 유언장과 절도한 땅 문서까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쉽게 발각된 증거들 때문에 큰형과 작은형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좌절했어요. 그리곤 그제야 저와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악의는 없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들은 더 지체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어요.
연행당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사모님은 울며 불며 자식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균성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무 잘못 없는 아이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제 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니?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끝까지 편을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을 수가 있어? 며느리는 사모님을 보필하면서 주저앉는 사모님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형님들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형사가 가는 대로 멀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 뒤로 들은 소식이 당연히 자기 아빠를 죽인 형들은 징역살이를 살게 되었는데요. 문서 위조에 절도죄까지 포함되어 형량이 제법 나왔어요. 사모님께서 출소한 아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길었습니다. 한꺼번에 힘든 일을 겪은 사모님은 저희가 혼자 두기 걱정되어 저랑 아내가 사장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도 사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저는 다시 공장 대표 자리를 찾았고요. 사모님이 제게 사장님 재산의 70%를 떼주었습니다. 나머지 30%는 패 죽일 놈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몫을 조금 남겨놓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모님의 괴로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저도 사모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해했던 공장 직원들도 당연히 오해가 풀렸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사장님 아들 욕까진 차마 더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저를 막대했다는 죄책감에 일을 그만두기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뻘 같은 분이셨는데 일을 참 우직하게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정말 괜찮았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두셨다고 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분께 따로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혹시 라디오 사연을 들으신다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그저 당신도 군중 심리에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위안의 말씀 올리고 싶네요. 다른 직원분들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돈독해졌습니다. 아직은 다들 제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이마저도 관계 회복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시도 때도 없는 사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요. 이렇게 폭풍 같은 지옥이 지나고 나니 좋은 일들이 수두룩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쁘게도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바빠서 아내랑 사모님이 같이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고 왔는데 아기가 아직 너무 콩알만해서 우리 아이인 게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쁜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또한 내 자식으로 찾아와준 우리 축복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바람직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너무 과분한 바람은 아니겠죠? 말을 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 기다리는 일이 원래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건가요? 다른 아빠들도 다 그렇겠죠? 아무튼 저랑 아내 그리고 제게 어머니와 같은 사모님까지 저희는 곧 새로 생길 식구인 아이를 만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동안 설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다소 지저분했을 사연이었는데 중간에 채널 돌리지 않고 집중해줘서 감사해요. 청취자분들 인생은 태풍 길 없이 산들바람만 이는 삶이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